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문법도 어렵지만 헷갈리는 단어들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단어들을 봤을 때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단어는 뜨겁다와 덥다예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용되는 상황들은 구분되기 때문에 언제 쓰는지 확실히 아는 게 좋아요. 먼저 뜨겁다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온도가 높을 때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물건이나 몸의 온도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 커피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이의 몸이 뜨거운 걸 보니까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와 같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덥다는 날씨나 환경이 더울 때나 사람의 체온이 높을 때처럼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을 때 써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워요. 옷을 두껍게 입어서 너무 더워요. 처럼 날씨에 대해서 말하거나 몸의 열기가 느껴질 때 말하죠. 그런데 사실 물의 온도를 말할 때는 더운 물이라고 하기도 해요.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는 뜻에서 더운 물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많이 안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어봤지만 요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더운 물이라고 하는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은 따뜻한 물이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뜨겁다의 반대인 차갑다, 그리고 덥다와 반대인 춥다도 같아요. 차갑다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의 온도를 말할 때 사용하고, 춥다는 보통 기온이나 날씨, 몸 상태가 추울 때 사용해요. 두 번째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들은 심심하다와 지루하다예요. 사실 이 단어들은 중급 수준의 학생들도 자주 혼동해서 말하는 걸 봤었어요. 이 두 단어는 모두 재미가 없고 따분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심심하다는 주로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하고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심심한데 지금 만날래? 와 같이 무엇을 하고 싶지만 할 게 없는 느낌이 강해요. 하지만 지루하다는 어떤 상황이나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고 따분할 때 써요. 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같은 상태가 오래돼서 그만하고 싶은 거죠. 보통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벗어나고 싶거나 이게 너무 지루하니까 다른 걸 하고 싶다는 느낌이에요. 심심하다보다 지루하다가 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요. 예를 들면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중간에 나왔어요. 강의가 너무 지루해서 졸렸어요. 제 일상은 계속 반복돼서 지루함을 느껴요. 와 같이 써요. 영화 내용 자체, 강의 자체가 재미없는 거고 일상이 같은 상태로 계속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예를 들어서 문장을 보니까 생각보다 두 단어의 차이가 크지 않나요? 마지막 단어는 보다와 구경하다예요. 사실 두 단어는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보다는 내가 보고 싶어서 볼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무언가를 보게 될 때도 쓸 수 있어요. 관찰하거나 확인하거나 감상하는 등 다양한 목적일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V를 보다, 영화를 보다, 책을 보다, 사람을 보다와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경하다는 흥미나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거나 살펴보는 행동이에요.
주로 어떤 장소나 물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볼 때 사용해요. 딱히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즐기면서 보는 느낌이 강해요. 보통 백화점에서 옷을 구경했어요. 새로 생긴 가게를 구경해 볼래요? 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봤어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옷을 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의도치 않게 눈에 띄어서 본 경우와 특정 옷을 사려는 목적을 가지고 옷을 보는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옷을 구경했어요는 구매보다는 옷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그냥 둘러보는 느낌이에요. 보다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을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슷하지만 다른 말이 더 있다면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존댓말과 반말에 대해서 알았나요? 제가 한국어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바로 학생이 갑자기 안녕이나 고마워 같은 반말을 쓸 때인데요. 물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갑자기 반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곤 해요. 한국어는 사회적 관계와 상황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언제 존댓말을 쓰고 언제 반말을 쓸 수 있을까요? 존댓말은 처음 만난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요. 반말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나보다 어리다고 바로 반말을 써도 될까요?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처음 만났을 땐 존댓말을 써야 돼요. 나보다 어려 보여도 바로 반말을 쓰면 예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친해지고 나서 우리 말 편하게 할까요? 또는 혹시 제가 반말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반대로 가까운 사이고 상대방이 말을 편하게 하는데 나만 계속 존댓말을 쓰면 상대방이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존댓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존댓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부드럽고 정중한 느낌을 주는 말투인 해요체예요. 비격식체라고 해서 예의가 없는 말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투도 상대방을 높이는 존댓말이에요. 해요체란 문장 끝에 아요, 어요, 여유를 붙이는 말투예요. 보통 일상생활이나 학교, 직장에서 동료들과도 쓸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보통 해요체를 먼저 배우게 되죠. 다음은 하십시오 체예요. 가장 격식적이고 상대방을 매우 높이는 정중한 말투예요. 주로 발표나 공식적인 자리, 뉴스 또는 직장 내에서 보고를 할 때 사용해요. 문장 끝에 습니다, 습니까 등으로 끝나는데 말끝이 딱딱하고 명확하게 느껴지는 말투예요.
예를 들면 회의는 3시에 시작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처럼 쓸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와 같은 정중한 인사 표현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십시오체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개 있어요. 듣는 사람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인 읍시다를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친구나 동료, 나와 비슷한 지위인 사람에게 우리 이제 갑시다, 회의합시다 라고 해도 되지만 상사나 선생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쓸 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뭐 합시다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묻는 형태로 물어보면 더 예의 있게 느껴져요. 이제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비교해 볼까요? 두 말투의 공통점은 모두 존댓말, 즉 상대방을 높이는 말투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해요체를 쓰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 하십시오체는 격식 있고 매우 정중한 느낌을 줘요. 예를 들면 만나서 반가워요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다 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거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해요체를 쓰는 걸 추천해요. 하지만 회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십시오체를 쓰고 있으면 같은 말투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고 예의 있어요. 한국어에는 높임말도 있어요. 문장에 나오는 대상이 높여야 하는 대상일 때 특별한 동사나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요가 아니라 어머니가 주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다는 드시다, 있다는 계시다, 집은 댁처럼 각 동사나 단어마다 높임말 표현이 따로 있어요. 다음은 반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반말은 매우 친근한 사이이거나 관계가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쓰는 말이에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을 쓰면 안 되고 친해진 후에 물어보고 쓰는 게 좋아요. 반말은 뭐해? 밥 먹었어? 처럼 요 없이 어만 붙이거나 자니? 맞지? 처럼 니나 지를 붙여요. 문장 끝이 간단하고 짧으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말투예요. 반말로 질문을 할 때 밥 먹었니? 처럼 니로 끝나면 부드럽고 친절한 느낌이고 밥 먹었냐? 처럼 냐로 끝나면 딱딱하거나 강한 느낌이 들어요. 냐는 무뚝뚝하고 강한 말투로 느껴질 수 있고 짜증이 났거나 따지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반말로 무언가를 물어볼 때는 뭐 먹어? 처럼 말하거나 더 부드럽게 말하고 싶으면 뭐 먹니? 라고 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땠나요? 한국어는 말투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 관계, 분위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말투는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문화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존댓말과 반말을 헷갈려서 잘못 써본 적이 있나요? 또는 반말을 너무 일찍 써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나요? 존댓말이나 반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써주세요.
오늘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날씨는 어때요? 한국은 요즘 정말 덥고 습하다고 해요. 제가 사는 곳은 가끔 덥긴 하지만 대체로 시원한 편이에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면 수영장이나 바다로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여름에 바다에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는 수영을 못해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보다는 해변에서 쉬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프랑스에 오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수영을 못한다고 하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수영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한국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한국의 워터파크에 가도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라서 수영을 꼭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수영 수업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지 궁금해져서 찾아봤는데 요즘은 한국 학교에서도 수영 수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의 수영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한국 학교에서 정규 수영 수업이 없었어요. 수영장이 있는 학교도 드물었고 수영을 꼭 배워야 한다는 인식도 높지 않았죠. 그래서 수영을 배우려면 따로 사설 수영 학원에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생존 수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높아졌어요. 이후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수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죠. 그 후 모든 초등학교에 생존 수영 수업이 의무화되었고 2019년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었고 2020년부터는 전 학년이 대상이 되었어요. 이 생존 수영 수업의 목표는 수영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난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보통 1년에 10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되는데 수영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생존 방법, 기초 수영 동작을 배워요. 그런데 2020년부터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실제 수영 수업이 어려워졌고 대신 교실에서 이론 중심으로 수업을 하거나 영상 자료로 대체되었다고 해요. 2023년부터는 실습 수업이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 여전히 수영 수업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어려움은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부 수영장을 대관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영장이 부족하니까 예약 경쟁이 치열하고 대관에 실패하면 어쩔 수 없이 교실 수업으로 대신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10시간 안에 수영 기초와 생존법을 모두 익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또한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개인의 숙련도나 두려움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세 번째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걸 불편해하는 학생도 있고 샤워나 탈의에 민감한 학생, 아토피나 피부 질환을 이유로 수영 수업을 꺼리는 경우도 있대요.
일부 학부모는 수업에 대비해서 미리 사교육을 시키거나 아예 수영 수업이 있는 날엔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학교에 아이를 안 보내기도 한대요. 네 번째는 교사들에게도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학교에 수영장이 없으면 외부 수영장을 예약하고 학생 이동 계획을 세우고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 학부모에게 안내까지 해야 하니까요. 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하지만 어떤 곳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약하는데 경쟁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장 대관을 실패하거나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일부 학교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VR을 사용해서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수영 수업을 교실에서 VR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VR을 사용해서 수업하는 건 흥미롭긴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수영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현재 생존 수영 교육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한계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평가가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초등학교에는 수영 수업이 의무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영 수업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일부 국제학교나 사립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학교에서는 수영 수업이 없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수영 교육이 전혀 없었던 때보다는 지금처럼 학생들에게 수영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수영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 나라의 학교에는 수영 수업이 있나요? 학교에서 배웠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 배우지 않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수영을 배웠는지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다음 팟캐스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조금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끔 떠올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나요? 저는 문득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미소 짓게 되는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렸을 때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잖아요. 저는 특히 초등학생 때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친구들과 놀던 골목길, 하루 종일 뛰어놀던 운동장, 학교 앞 문방구 같은 것들이요. 제 초등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직접 사야 해서 아침에 문방구에 들러서 도화지나 색종이를 사곤 했어요. 초등학교 생활도 지금 초등학생들과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운동장으로 나가서 놀곤 했어요. 아니면 교실 뒤편에서 딱지치기나 공기놀이를 했어요. 그때 포켓몬 카드가 유행했던 것 같은데 저는 친구들이랑 스티커 앨범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점심시간에는 학교 식당에 가는 게 아니라 교실 안에서 급식을 먹었어요. 점심시간쯤 되면 밖에 음식이 담겨 있는 급식차라는 걸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실 안으로 가지고 와서 5명의 아이들이 점심을 나눠줄 준비를 했어요. 매주 급식을 나눠주던 학생들이 바뀌었는데 친구들이 나눠주는 음식을 받아서 공부하던 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은 후에 운동장에 나가서
피구나 축구, 줄넘기를 하면서 놀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반 전체 학생들이 교실과 복도를 청소했어요. 하교하면서 친구들과 컵에 담긴 떡볶이를 사 먹기도 했어요. 그때는 컵떡볶이 하나에 300원, 500원 하던 시절이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또 불량식품이라고 불리던 100원, 200원짜리 과자나 사탕을 사 먹곤 했어요. 그리고 학교 뒤쪽에 트램펄린을 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큰 트램펄린이 여러 개 있는 곳이었는데 10분에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를 방방이라고 불렀는데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신나게 탔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운영하시던 할머니께서 달고나도 만들어 주셨어요. 친구하고 달고나를 받아서 그 모양대로 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항상 실패했었는데 그래도 달고나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또 제가 초등학생 때는 동네에서 혼자 자유롭게 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기 전까지는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계속 놀았어요. 놀이터에 가방을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친구들이랑 엄청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퇴근하시면서 저를 부르면 그때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먹기 전에 항상 텔레비전으로 만화를 봤어요. 그때는 디지몬이나 포켓몬, 스펀지밥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렸으니까 예능보다는 만화를 봤고 만화가 시작할 때 나오던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싸이월드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중후반 한국에는 지금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처럼 자신의 미니 홈피를 만들 수 있는 싸이월드가 유행했어요. 미니 홈페이지를 줄여서 미니 홈피라고 불렀어요. 단순히 사진을 올리는 SNS가 아니라 컴퓨터 속의 놀이터이자 개인 공간이었어요. 싸이월드에 처음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자신의 작은 페이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얀 배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취향대로 홈피 스킨을 바꾸고 폰트도 바꾸고 스티커를 사서 붙이거나 아바타를 꾸미기도 했어요. 특히 싸이월드에는 도토리라는 게 있었는데 실제 돈으로 도토리를 사서 배경음악을 사거나 아바타를 꾸미거나 페이지를 꾸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토리 선물하기가 그때의 문화이기도 했죠. 사실 싸이월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배경음악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노래가 흘러나와서 나중에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곤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노래를 찾으면서 어떤 노래를 설정할지 고민하고 기분에 따라서 노래를 바꾸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진첩이나 다이어리도 있었는데 거기에 사진을 올릴 수 있었고 다이어리에 일기나 속마음을 쓸 수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놀이공원에 갔다 오면 사진을 많이 찍어서 싸이월드에 올리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방명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제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이 글을 남기는 공간이에요. 간단한 글이나 축하 인사, 짧은 근황 등을 남길 수 있어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이 끊긴 친구와도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또 일촌이라는 친구 맺기 시스템도 있었어요. 일촌 신청을 보내면 상대가 수락해야 일촌이 연결되었어요. 서로 일촌을 맺으면 미니홈피 방명록이나 사진첩, 다이어리, 음악 등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생기면 일촌에 신청하고 서로의 미니홈피에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특유의 싸이월드의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오늘은 저의 어렸을 때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땠나요?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던 추억에 대해서 떠올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놀았나요? 그리고 그때 봤던 만화, 그때 사용했던 SNS가 있나요? 여러분의 추억에 대해서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저는 최근에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요즘 행복한가요? 저는 예전에는 공부나 일, 목표에만 집중해서 행복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를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나 마음의 평안을 떠올리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행복을 연구해온 심리학자들의 글을 읽어봤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핵심 요소는 자유, 관계, 의미이더라고요. 자유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들의 간섭 없이 자신의 직업이나 생활,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겠죠. 사실 저는 정말 공감하는데요. 저는 회사에 다녔을 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퇴근을 하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자유시간은 주말밖에 없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안정적인 삶 대신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더 불안정해졌지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두 번째 요소는 관계예요. 행복에 대해 연구한 한 박사님은 관계는 감정적, 정서적 자극을 만들어내는 반면 고립감은 행복을 저하시킨다고 했어요. 가족,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무조건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해요. 저는 친구가 많진 않지만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진 않지만 예전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의미와 목적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편안함이나 즐거움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대요. 즉,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의미와 목적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삶을 더 풍요롭고 보람차게 만들어주죠. 저도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행복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너무 큰 목표를 정했을 때 달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목표로 세분화해서 보다 쉽게 목표를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해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자유와 관계, 의미뿐만 아니라 건강, 몰입, 긍정적인 마음 등도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려서 2주 정도 아팠는데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일을 계속 못하니까 불안하고 우울해져서 새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어요.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부족한 점이나 지금 없는 거, 저의 약점에만 집중했는데 점점 마음이 괴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처음부터 큰 것에 대해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정말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날씨가 좋은 것, 산책할 수 있는 것처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 기록하는 방법도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자기 전에 감사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편이에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나요? 오늘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수수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이 가장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문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특히 한국어에는 이유를 말하는 문법이 정말 다양해요. 모두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지만 각각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이유 문법 4가지, 아서, 어서, 으니까, 기 때문에, 느라고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서, 어서예요. 보통 처음으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문법인데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요. 즉, 앞 문장에는 이유나 원인, 뒷 문장에는 그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비가 와서 우산을 샀어요 라고 말하면 비가 온 이유 때문에 우산을 샀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일상적인 이유나 감정을 말할 때 자주 써요. 또한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죄송하다 등과 함께 자주 쓰여요. 예를 들면 만나서 반가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처럼 인사말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죠. 하지만 이 문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아서, 어서는 과거형 at, at이나 미래나 추측을 나타내는 get과 결합해서 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선물을 받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꽃을 좋아하겠어서 꽃을 살 거예요와 같은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서, 어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함께 쓸 수 없어요.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인데 보통 으십시오, 으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요. 청유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는 건데 보통 읍시다, 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서 문을 닫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택시를 타자와 같은 문장은 문법적으로 어색해요. 이유 문법과 명령문, 청유문을 같이 쓰고 싶다면 으니까를 사용하면 돼요. 으니까도 아서, 어서와 같이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지만 문장 구성의 제약이 훨씬 적어요. 과거형 at, ot과 결합할 수 있고 뒷문장에 명령문이나 청유문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아서, 어서와 같이 인사말로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만나니까 반가워요,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와 같이 말할 수 없어요. 다음 이유 문법은 기 때문에예요. 이 문법은 앞에 말한 다른 이유 문법과 같이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요. 기 때문에는 과거형 ot과 결합할 수 있지만 미래나 추측을 나타내는 get과는 결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서, 어서와 같이 뒷문장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어요. 기 때문에는 다른 표현보다 더 격식 있고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나 발표, 보고서 등에 자주 쓰여요. 어서에 비해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하는 효과가 있어서 친구랑 대화할 때 쓰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피곤하기 때문에 늦게 일어났어 라고 말하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친구랑 말할 때는 피곤해서 늦게 일어났어 처럼 아서, 어서를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마지막으로는 느라고예요. 이 문법은 다른 이유 문법과는 조금 달라요. 이유를 표현하는 문법이긴 하지만 좋은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을 하느라고 못 잤어요. 어제 이사를 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처럼 말할 수 있어요. 쓸 때와 말할 때 모두 사용되지만 말할 때는 느라로 줄여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느라고는 동사와만 쓸 수 있고 형용사와는 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피곤하느라 늦었어요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피곤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느라고와 함께 쓰지 못하고 준비하느라 늦었어요 처럼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써야 해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 문법들을 비교해봤는데 어땠나요? 모두 이유를 나타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고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너무 헷갈린다면 공책에 각 문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고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드라마나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이유 문법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들어보세요. 자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아, 이럴 땐 이 표현을 쓰는구나 하고 감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유 문법처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서 헷갈렸던 문법이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팟캐스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수수입니다. 제 채널명인 최수수는 사실 제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제 성과
이름의 두 번째 글자를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한국 이름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한국 이름의 기본 구조부터 볼까요? 한국 이름은 대부분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한 글자는 성이고 뒤에 두 글자는 이름이에요. 두 글자인 성도 있고 세 글자인 이름도 있어요. 한국의 성은 다양하지만 보통 김, 이, 박, 최, 정 같은 성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보다는 이름이 개인의 정체성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까요? 과거에는 보통 조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는 가족이 장명소나 철학관에 가서 전문가에게 이름을 의뢰하기도 했죠. 이때 아이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글자를 선택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은 부모가 서로 상의해서 직접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글자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지를 생각하며 이름을 지었어요. 예를 들면 지수라는 이름은 한자 지혜지와 빼어날 수를 사용해서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른 예로 준호라는 이름은 뛰어날 준, 하늘 호를 써서 뛰어나고 웅장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름이 똑같아도 한자가 달라서 이름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한자를 쓰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최근에는 한글 이름, 순 우리말 이름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나래, 가람, 슬기와 같은 이름이 대표적인 한글 이름이에요. 나래는 날개의 옛말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널리 뻗어나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람은 강의 순 우리말인데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슬기는 슬기로움, 즉 지혜를 뜻하는 단어인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글 이름이 소리의 느낌이나 뜻이 따뜻해서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순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이름을 짓는 기준도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가문의 전통이 중요했는데 이 문화가 이름에서도 나타나요. 예를 들면 돌림자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돌림자는 한 집안의 같은 세대가 이름의 한 글자를 공유하는 전통이에요. 예를 들면 형의 이름이 민수라면 동생은 민호, 다른 동생은 민기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민이라는 글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글자만 봐도 같은 세대의 가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비슷한 이름보다는 독특하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또 한국의 이름 문화에서 재미있는 점은 한국에서는 이름이 운명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비교적 쉽게 개명할 수 있다고 해요. 이름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너무 옛날 느낌이 나거나 특이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경우에도 개명을 선택하기도 해요. 이름에도 시대의 유행이 반영돼요. 1950년대에는 한자식 이름이 대부분이었고 남녀 구분이 뚜렷한 이름이 사용되었어요. 남자는 영수, 철수, 병호 같은 이름이 많았고 여자는 순자, 영희, 정숙 같은 이름이 유행했죠. 1980년대에는 여전히 한자 이름이 많았지만 전보다 더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선호했어요. 남자 이름은 민수, 현우, 지훈, 여자 이름은 지영, 은정, 수진 같은 이름이 인기를 얻었죠. 2000년대에는 순우리말 이름이 점차 늘어나고 남녀가 함께 쓸 수 있는 이름이 많아졌어요. 남자 이름으로는 지훈, 민준, 도윤, 여자 이름으로는 서연, 지우, 수아 등이 있어요. 특히 도윤이나 지민 같은 이름은 남녀 모두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2020년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순우리말이지만 세련된 발음 조합을 가진 이름이 인기를 끌고 있죠. 예를 들어 이안, 시우, 서아, 유나 같은 이름이 요즘 많이 쓰인다고 해요. 과거에 유행하던 이름보다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 이름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고 누가 지어줬나요? 여러분도 한국식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어봤나요? 아마 괜찮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 말을 정말 자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 말은 상황에 따라 뜻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주 쓰는 말, 괜찮아요 라는 표현의 대표적인 의미 6가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정말 기본적인 뜻인 문제 없어요 라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넘어졌거나 다쳤을 때, 몸이 안 좋아 보일 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상대가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다치지 않았어요. 문제 없어요. 아프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몸이나 마음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권하거나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아니요, 싫어요 라고 말하면 조금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부드럽고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 괜찮아요 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이거 더 드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더 먹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이 표현에는 필요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같은 느낌이 들어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은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행동은 정중하게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미안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사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은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따뜻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또는 정말 괜찮아요 라고 많이 말해요. 배려와 안심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네 번째는 수락하거나 허락하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또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와 같이 물어봤을 때 내가 괜찮다고 느끼면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괜찮아요는 좋아요, 해도 돼요 라는 뜻이에요. 직접 허락합니다, 하십시오 라고 하면 너무 공식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해요. 이 의미로 사용할 때는 조금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말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다섯 번째는 진짜 괜찮지 않지만 상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속상하고 힘든데 그 감정을 그대로 말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도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황과 표정, 목소리로 진짜 의미를 알아채야 할 때도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의미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보통이에요 라는 평가의 의미예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주 재미있진 않지만 완전히 별로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영화 괜찮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완전한 칭찬도 아니고 비판도 아닌 중간 정도의 부드러운 긍정 표현이에요. 이 말은 나쁘지 않고 꽤 괜찮았어요 라는 긍정 표현일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그거 별로예요, 그거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여유 있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실 괜찮아요 라는 표현은 단어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목소리, 상황, 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의미를 외우기보다는 자주 듣고, 보고, 사용해 보면서 느낌으로 익히는 것이 좋아요. 오늘 팟캐스트를 들은 후에 공부하거나 한국 컨텐츠를 볼 때 사람들이 괜찮아요를 어떻게 쓰는지 찾아보세요. 정말 괜찮아서 쓰는 말인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인지, 허락하는 말인지, 거절하는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주 듣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여러 상황에서 괜찮아요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괜찮아요의 6가지 의미를 알아봤는데 어땠나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올해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나요? 저는 벌써 크리스마스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요?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은 공휴일이라서 학교와 대부분의 회사가 쉬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크리스마스가 종교 행사이기보다는 문화 행사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가 없어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가족보다는 연인이나 친구랑 보내는 날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연인의 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식당, 카페, 영화관에 사람이 붐벼요. 분위기 좋은 식당은 일찍 예약해야 되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때도 많아요. 12월이 되면 거리나 가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백화점, 쇼핑몰, 큰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고 크리스마스 트리나 전구, 장식들이 생겨서 정말 예뻐요. 유명한 백화점이나 쇼핑몰, 놀이공원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크게 해서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랑 놀고 예쁜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12월이 되면 길거리나 가게, 어디에서나 크리스마스 캐럴을 쉽게 들을 수 있었어요. 쇼핑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악이 들렸고 그 덕분에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히 크리스마스라는 걸 의식하지 않아도 그 음악이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저작권 문제나 소음 문제 때문에 많은 가게나 거리에서 캐럴을 틀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거리 분위기가 비교적 조용한 편이에요. 한국의 크리스마스 음식 문화도 흥미로워요. 다른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먹는 음식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에 꼭 먹어야 하는 전통 음식은 없어요. 대신 케이크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크리스마스에 먹는 케이크는 정해져 있진 않고 좋아하는 케이크를 먹는 것 같아요. 유명한 빵집이나 호텔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케이크는 모양이 특별하고 한정된 기간에만 팔기 때문에 가격도 꽤 비싸고 예약을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개인 카페나 편의점에서 작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팔아서 혼자 사는 사람도 쉽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케이크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크리스마스에 먹는 음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랑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은 적도 있었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도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치킨이나 피자를 먹거나 파스타에 와인을 마시기도 했죠. 음식보다는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서로에게 선물을 줄 수 있지만 선물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아이의 선물을 준비할 수 있지만 친구나 가족, 연인과 보내는 경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에 의미를 두곤 해요. 저도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선물을 따로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저녁에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으니까 정말 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크리스마스는 선물이 아니라 쉴 수 있는 휴일이라 신나는 것 같아요. 사실 12월은 겨울이라 날씨도 춥고 낮이 짧아져서 밤이 정말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을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길거리에 장식이나 트리도 예쁘고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장식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날씨가 춥지만 마음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가족들에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을 준비하면서 마음도 들뜨고 신나더라고요. 유독 이번 크리스마스가 기대되고 기다려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나라에서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해요? 그리고 서로 어떤 선물을 주고받나요? 여러분은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받고 싶나요?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